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인문학 명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인문학자들이 들려주는 인문학 명강, 동양고전편. 출판사 21세기 북스. 자, 오늘은 인문학 명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 학자분들이 이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먼저 그 각 학자님들의 성함을 좀 소개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강신주, 고미숙, 김언종, 김영수, 박석무, 박웅현, 성백효, 신정근, 심경호, 이광호, 이기동, 정병설, 정재서, 주경철, 한형조 학자님께서 이 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이 대표 저자분의 성함이 강신주 학자님으로 되어 있으셔서 오늘 강신주 저자님의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서문과 프롤로그가 너무 많아서 각 학자님들마다 한 권씩 한 분씩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분량도 생각보다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잘 이런 경우가 없지만 프롤로그를 좀 건너뛰고 서문도 뛰어넘기 하고 바로 본론에서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표 저자분이신 강신주님의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자유 장자 부분입니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자유 장자 강신주.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장자는 위진 시대의 사상가 곽상이 편집한 것으로 총 33편 64,606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3편은 내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구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곽상의 판본이 일종의 축약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고가 지은 한서, 예문지에는 장자가 전체 52편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마천은 사기, 노장 신한열전 편에서 장자가 10만여 언을 썼다고 말합니다. 결국 곽상이 편집한 것은 반고와 사마천이 본 장자 중 3분의 1 정도가 유실된 판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곽상의 판본은 편집본임에도 불구하고 매편 7편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곽상의 판본에 실린 4편 7편이 장자를 최초로 편찬한 한대의 고본인 장자의 4편과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300에서 4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장자가 전국시대 중기 때 사람인데 진나라 이후 사건과 기사가 나오면 장자가 쓴 글이 아닙니다. 장자가 예언가는 아니니까요. 4편에는 전국시대 중엽에 살았던 장자 본인의 사상이 온전히 담겨 있고, 외편과 자편에는 진나라 이후 장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상적 영향을 받은 장자의 후학들이 쓴 글이 일종의 논문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4편만 읽어도 장자를 이해하는 데 충분합니다. 장자와 장주. 장자라는 책을 살펴보면 번역서에서는 다들 장자라고 적혀 있는데 원문에는 장자와 장주라는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선 장자라는 글자에 사용된 자부터 살펴보죠.
이때 사용된 자자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장 선생님이라는 경칭입니다. 주는 이름입니다. 혹시 원문을 읽다 장자와 장주 두 가지 말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호칭의 차이를 파악해서 예민하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장자라고 표현된 장자우화는 장자의 후학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계열의 글들은 장자를 매우 신성시합니다. 반면 장주라고 표현된 장주우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장자학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우화에는 장자에 대한 판타지가 있습니다. 장자는 자유로웠고 소요유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 장주는 보통의 사람과 모습이 비슷한데 약간 시니컬하고 유머러스한,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전형적인 지식인의 모습이죠. 다음은 장주로 기록된 우화 중 일부입니다. 장주가 어떤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주의 집은 가난해서 감하후에게 곡식을 빌리려고 갔다. 그 제후가 말했다. 좋다. 나는 곧 내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얻게 되는데 너에게 300금을 빌려주겠다. 그래도 되겠는가? 그러자 장주는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어제 이곳으로 올 때 길 중간에서 소리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차 바퀴 자국을 돌아다 보니 거긴 잉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잉어에게 잉어 아닌가? 너는 뭘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잉어는 저는 동해의 왕국에서 파도를 담당하는 신하인데 당신은 한국자의 물로 나를 살릴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좋다. 나는 지금 남쪽으로 오나라와 월나라의 왕에게 유세하러 가는 중이니 서강의 물길을 내가 있는 곳으로 향하도록 하겠다. 그래도 되겠는가? 그러자 그 잉어는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잃었습니다. 제게는 살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한국자의 물입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전부라면 당신은 건어물 진열대에서 저를 찾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장주는 재화와 관직에 초연했던, 나아가 스스로의 즐거움에 만족했던 장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자의 물이 없어 사경을 헤매는 잉어처럼 그는 약간의 곡식을 빌리러 제후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후는 장자의 딱한 사정은 무시한 채 나중에 세금을 받으면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자는 자신의 처지를 잉어에 비유하면서 제후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마디로 그 제후를 조롱한 것이죠. 장자는 매우 가난했지만 결코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인물이었나 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장자가 7원이라는 정원의 관리직을 내던진 후에 생긴 일인 듯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7원의 관리자라는 벼슬이 장자의 유일한 관직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어떤 관직도 맡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장자가 그 알량한 벼슬을 버리자마자 얼마나 궁핍하게 생활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화를 보면 장자는 자신의 아내가 옷이나 이불을 수선하면서 번 돈으로 근근히 생활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과 부의 중심부에 있었던 나머지 다른 동시대 지식인들과는 달리 그의 삶이 얼마나 수고로운지를 여실히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삶은 그가 우화의 소재로 삼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인 불구자, 후천적으로 형벌을 받아 다리가 잘린 사람, 광인, 목수, 백정 등이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결코 불행한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정치가나 지식인들과는 달리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삶의 달인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우화들을 통해 장자는 한편으로는 정치인과 지식인을 조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 선생님, 장자보다는 장주로 기록되어 있는 우화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주로 기록된 우화들은 그가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고민했던 철학자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를 고전으로 읽지 마라. 장자를 읽으면서 소요유, 대붕의 자유, 활기찬 선비의 기계를 느껴보겠다고 작정하고 읽으면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집니다. 고전으로, 경전으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유머 책을 읽듯이 장자를 읽기 바랍니다. 장자의 모든 책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장자는 독자 스스로 뭘 읽어야 할지 이야기 속에서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책에는 유머가 있는데 이 유머를 잘못 읽으면 아주 갑갑해집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우선 웃음의 의미부터 살펴보죠. 웃음은 눈물의 반대일까요? 아닙니다. 웃음은 눈물보다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눈물은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과 일치할 때, 다시 말해 대상에 몰입할 때 쏟아집니다. 우리는 슬픈 영화를 볼 때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어 웁니다. 하지만 웃음은 내가 보는 것과 거리를 뒀을 때만 터져나옵니다. 몰입하면 절대 웃음이 안 나옵니다. 와,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이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네요. 장자의 우화 가운데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의 부인이 죽자 친구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친구들은 장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자가 쿵쾅쿵쾅 랄랄랄라 북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왜 그랬을까요? 잠시 제 선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배 어머님은 무척 유머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혼자서 자식 셋을 다 대학까지 보내고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분이 80세가량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눈을 감을 것 같다. 내일 아침 방문을 열면 내가 죽어 있을 거다. 그러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너무 놀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어머니 방문을 못 열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머니가 나와서 에이, 왜 이렇게 안 죽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네. 라며 성질을 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졸이고 있던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동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은 3일 뒤에 임종을 맞았습니다. 평소 유머가 넘쳤던 그분의 성품 때문인지 슬프고 침울하게 마련인 장례식장 분위기가 마냥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둘러앉아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간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자식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식들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을 앞둔 시점이 되었을 때 인상 쓰지 말고 재미있는 멘트를 하나씩 준비해 보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에게 슬픔 대신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죠. 가족들은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다가 웃다가 아련한 슬픔을 느낍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혼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슬프게 다가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프지, 힘들지, 이런 위로의 말도 건네기 힘듭니다. 슬픔을 슬프다고, 괴로움을 괴롭다고 발광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슬프고 괴로운데도 웃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웃음 속에는 슬픔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전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고전을 읽을 때 낯선 여행지를 방문하듯 접근하면 한결 수월하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처음 가면 모든 곳이 낯설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주 가다 보면 세상살이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낯선 이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 김치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내가 김치를 먹는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고,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썼던 한국어가 통용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면서 한국어를 의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동양인은 감성적이다, 정감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대마초를 피우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적도 지역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행을 통해 다름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겁니다. 여행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전 읽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목적은 그 내용을 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1800년대에 집필한 괴테의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괴테가 살았던 시대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괴테의 책을 읽으면 못 읽습니다. 그 디테일을 지워야 합니다. 디테일을 지우고 나면 같다, 나와 같다 라는 게 남습니다. 이게 인문적인 독서의 경험입니다. 디테일을 넘어서면 우리는 고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가능성이 사실 인문학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인문 고전이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참, 디테일을 지워야 한다. 이 부분이 뭔가 좀 생각할 거리를 확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고 싶네요. 장자나 맹자를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에 이르렀는가 아닌가가 책 읽기의 핵심입니다. 고전 속으로 들어가되 기기묘묘한 것만 보면 그것에 빠져서 디테일만 외우고 뭘 배웠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원숭이 노름을 하는 겁니다. 흉내내기. 고전을 그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붕과 매출하기. 잠시 샤를 보들레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들레르는 악의 꽃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프랑스 시인입니다. 이 시집은 근대 문학의 시작입니다. 보들레르는 19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 파리의 시인이고 최초로 자본주의적 대도시의 감수성이 어떠한가를 상처처럼 느꼈던 사람입니다. 악의 꽃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즉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게 악의 꽃입니다. 보들레르는 프랑스 파리 자체를 악의 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장자의 대붕 이야기를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시는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실린 엘버트로스였습니다. 엘버트로스를 한자로는 신천옹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래전에 TV에서 방영한 만화영화 딱따구리의 캐릭터 중에 하늘에서 떼구르르 굴러서 떨어지는 새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가 바로 신천옹인데 덩치가 굉장히 큰 이 새는 아주 높이 올라가 활광거리가 짧으면 착지할 때 우아하게 내리지 못하고 마구 구릅니다. 보들레르가 배를 타고 여행 중일 때 신천옹이 고공비행을 하다 너무 힘이 들었는지 배에 내렸다가 선원들한테 바로 붙잡혔습니다. 신천옹은 약 150m 정도의 활강거리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가판이 좁아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보들레르는 신천옹을 보면서 이런 시를 짓습니다. 깊은 바다 지치는 배를 뒤쫓는 태평꾼인 느림보 길동무들. 커다란 바다새 신천옹을 뱃사람들은 흔히 장난삼아 잡는다. 폭풍 속을 넘나들며 활자비를 비웃는 이 구름의 왕자를 닮은 것이 바로 시인. 땅 위로 쫓겨나 놀림당하는 마당에서는 그 거인 같은 날개 때문에 걷지도 못하다니. 이 시에는 시인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의 크기는 엘버트로스만큼 커서 이 세상을 모조리 다 품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옳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다 아는데 이 세상은 권력이 지배하고 자본이 지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거죠. 보들레르는 너무나 훌륭한 시를 썼는데 아무도 그의 책을 안 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마 싸구려 시집처럼 누드화를 넣어서 팔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보들레르는 재산이 꽤 있었는데 미술품을 너무 많이 사는 바람에 양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 빈털터리가 되는 바람에 먹고 살기 위해 번역을 하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잠시 신천옹의 한자를 살펴보죠. 믿을 신, 하늘 천, 늙은이 옹. 하늘을 믿고 하늘에 기대고 있는 나이든 성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신천옹의 모습과 닮은 데가 많습니다. 보들레르는 뱃사람들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하는 신천옹에 빗대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긴 했지만 결코 자신의 날개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과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보들레르처럼 하늘로 날아오르기 바랍니다. 날개를 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처박혀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 날개는 무척 걸리적거립니다. 제가 읽었던 그 많은 문학작품들, 그 많은 감동들도 삶에서는 불필요하게 걸리적거립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냉정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끊어버리면, 다시 말해 자신의 꿈을 버리면 살기는 편한데 버리는 순간 다시는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와,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삶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인용을 할 수밖에 없고 꼭 인용을 하고 싶은 그런 구절이네요. 나에게는 무척 걸리적거린다. 하지만 그 많은 감동들, 그 많은 깨달음이 불필요하게 삶에서 걸리적거린다. 그런데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모든 것들, 깨달음, 감동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끊어내는 순간 다시는 하늘로는 못 돌아간다. 뭔가 느낌이 옵니다. 어떤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나 어느 작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소위 말해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 그 기업가들의 모습이 따뜻한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대부분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고, 자비가 없고, 그러니까 물론 자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비가 없다는 것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때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낸 것이겠죠?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날개를 끊어버릴까? 잘라버릴까?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장자를 읽을 때는 북명유어, 기명위곤, 곤지대, 불지기기 천리야, 이렇게 주석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기 바랍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은 곤이다. 곤의 둘레의 치수는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것은 변에서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은 몇 천리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컸다. 붕이 가슴에 바람을 가득 넣고 날 때 그의 양날개는 하늘에 걸린 구름 같았다. 그 새는 바다가 움직일 때 남쪽 바다로 여행하려고 마음먹었다. 메추라기가 대붕이 나는 것을 비웃으며 말했다. 저놈은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나는 뛰어서 위로 날며 수십 길에 이르기 전에 숲을 사이에서 날개를 퍼덕거린다. 그것이 우리가 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인데 그는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중국 사람들은 허풍이 상당히 심합니다. 크기가 몇 천리 단위입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물고기인 곤이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입니다. 곤과 붕,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붕의 등은 또 몇 천리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 새는 바다가 움직일 때 남쪽 바다로 여행하려고 마음먹었다. 바다가 움직인다는 건 태풍을 의미합니다. 태풍 정도는 불어야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붕이라는 존재를 절대 자유의 상징으로 착각하는데 이 새는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의 재수없게 태풍이 불지 않으면 1년 동안 날지 못하고 처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들이 비웃습니다. 우리는 숲을 사이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퍼덕이는데 너는 그 큰 날개를 한번 펴보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는 것이죠. 보들레르의 시에 나오는 선원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대붕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날개가 어떤 날개인지. 2000m, 3000m 위로 자신을 올려보내고 대양을 건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대붕은 곤이라는 커다란 물고기에서 엄청난 날개를 지닌 거대한 새가 된 것이지만 잡새인 메추라기는 단지 메추라기로 태어난 것일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메추라기가 자유로워 보이고 대붕은 엄청나게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물고기에서 새로 변하는 것 자체가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에서
변신은 그레고르 잠자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새로 변한 다음에는 태풍을 이용해 구만리 상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다. 등이 몇 천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땅에서 날개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가 제안하는 초월론적 자리. 대붕은 허구적 새고 메추라기는 현실적 새입니다. 메추라기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대붕은 초월적 자리에서 이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는 장자는 오직 대붕이 되었을 때에만 장자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붕은 바로 우리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초월론적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월론적 자리가 만들어내는 현실적 삶으로부터의 거리도 이와 마찬가지 효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낯설게 볼 수 있기 위해 우리는 현실로부터 비약해 대붕으로 상징되는 초월론적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밑줄 쫙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이마를 서로 맞댄 상태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 얼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마 서로 맞대면 코도 닿잖아요. 코가 닿은 정도 되면은 그 사람 눈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사실. 눈과 눈이 마주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눈도. 눈의 일부분만 보이죠. 그 정도로 오히려 제대로 보려면은 떨어져서 봐야 한다.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질문을 좀 던지는 편입니다. 이게 맞아?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서 문득 뭔가를 하다가도 이게 맞아?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봤을 때 이게 맞아?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게 옳은 거야? 그런 질문을 좀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장자는 이 초월론적 자리를 어떻게 하면 올라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장자가 제안하는 초월론적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장자는 마치 2000년 뒤 우리의 이런 고뇌를 예상이라도 한 듯 자신이 창조한 대붕 이야기 속에 그 실마리들을 상징적으로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그중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대붕은 자기 변형의 상징입니다. 대붕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대붕의 부모는 누굴까요? 대붕은 원래 새가 아니라 물고기였습니다. 이 점에서 대붕은 한때 메추라기보다도 더 낮은 지위에 속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고기가 메추라기보다는 바닥과 지면에 더 많이 속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붕의 비행은 자유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의존적입니다. 물고기에서 변형되어 나온 대붕은 자기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바다가 움직일 정도의 커다란 바람이 불 경우에만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는 대붕은 분명 부자유스러워 보이고 메추라기가 오히려 자유로워 보입니다.
또 한편으론 하늘 높이 날아가 마음껏 날개짓을 하는 대붕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둘 중 누가 자유로운지 헷갈리는 것이죠. 현실 세계로부터 속박되어 있지만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메추라기는 분명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와 달리 대붕은 현실 세계로부터 비약하여 이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고도를 확보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메추라기보다 대붕이 자유롭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간주하는 것은 오히려 대붕이 아니라 메추라기들입니다. 이 부분도 좀 울림이 크네요.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네, 밑줄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활공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행글라이더를 타려면 우선 바람을 탈 수 있을 정도의 고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도를 확보하고 허공에 몸을 맡기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행글라이더는 곧바로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급변하는 미세한 바람의 흐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흐름을 제대로 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올라 예상했던 바로 그 지점에 제대로 착륙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한테 허용된 건 조건적 자유입니다. 절대적 자유는 우리한테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조건을 나를 누르는,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조건을 넘어서는 게 자유입니다. 이 부분을 밑줄을 꼭 긋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물에서는 걸을 수 없으니 아예 물을 건널 생각조차 안 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건널 때 그 경류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그 리듬을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행글라이더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바람이 좀 세다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바람을 타고 넘어야 자유입니다. 이 책은 읽어가면서 하나 둘씩 그냥 저한테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제시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네요. 저는 이런 책을 좋아하거든요.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좀 사색할 수 있고 이런 책을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재밌게 저는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인문학 명강 동양고전이었습니다.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아까 디테일을 좀 걷어내야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도 저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굳이 디테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디테일하다는 것은 조목조목 나와의 차이점을 만들어서 차이점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저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스스로 벽을 만드는 격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저자의 시점으로 책을 읽게 된다면 그 어떤 책이든 안 좋은 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오늘 읽고 나서 오늘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의 책 인문학 명강 동양고전이었습니다. 대표 저자이신 강신주님의 장자 강의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목차를 소개해드려보면 신정근, 논어, 사람에 대한 꿈을 꾸다, 박성무, 목민심서, 시대를 바꾼 고민의 힘, 이광호, 성악 10도,
향기로운 삶, 의미 있는 삶, 한영조, 경몽요결, 스펙보다 더 중요한 자기 발견, 정병설, 한중록, 절대 권력의 눈물, 성백효, 맹자, 사람을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강신주, 장자,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자유, 이기동, 중용,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김영수, 사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김언종, 시경, 3000년 지속된 사랑의 공식, 정재서, 산해경, 피어라 상상력, 만나라, 심경호, 금오신화, 천재의 광기, 매월 당집과 금오신화, 고미숙, 열하일기, 유머와 열정의 패러독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동양 고전을 통한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